재순 씨는 50년 가까이 이 땅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날 남편을 잃고 홀로 세 남매를 키워야 했던 그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밭일, 장사, 부동산 투자까지 손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상가 건물 2채, 교회의 땅 몇만 평, 그리고 예금까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자산이었습니다. 큰아들 재호, 둘째 아들 재민, 그리고 막내딸 재희. 재순 씨는 이 세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다들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재민이가 장가간 지 6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재민이의 아내,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 은주 씨는 겨우 30살이었고 딸 지연이는 5살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은주 씨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 길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분뿐이고 제 남편도 한 명뿐이에요. 지연이랑 어머님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그 말대로 은주 씨는 재순 씨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명절이면 제일 먼저 달려왔고 평소에도 일주일에 2~3번은 들러 안부를 살폈습니다. 재순 씨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간호했고 병원 갈 때마다 동행했습니다. 손녀 지연이도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방학 때면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게 일이었고 주말마다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반면 큰아들 재호와 막내딸 재희는 달랐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고 그나마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금방 돌아갔습니다. 재순 씨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재호의 아내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불평을 늘어놓길 일쑤였고 재희의 남편은 아예 인사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재순 씨가 80을 넘기자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호가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재순 씨는 반가워하며 아들을 맞았지만 재호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럭저럭 지내지. 나이가 나이인데 뭐. 그게 말입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습니까? 집도 넓고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재순 씨는 아들의 말뜻을 대강 짐작했습니다. 집을 팔라는 소리 같았습니다. 난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다. 그래도 어머니, 나중을 생각하셔야죠. 요양원도 알아보시고 재산 정리도 좀 하시고. 재산 정리. 그 말이 나오자 재순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호는 더 말을 이었습니다.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잖습니까? 저희끼리 싸울 일도 없고요. 유언장은 무슨. 내가 죽을 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 재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막내딸 제이가 찾아왔습니다. 제이 씨는 오자마자 집안 곳곳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정말 오래됐네. 리모델링 좀 하시지 그래요? 뭐 하러? 나 혼자 사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팔 때 값을 잘 받으려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아세요? 제이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집값, 땅값, 상가 임대료까지 속속들이 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유언장 작성하신 거 있으세요? 또 유언장 이야기였습니다. 재순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죽기만 기다리냐?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그냥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잖아요. 나중에 분쟁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분쟁. 그 단어가 재순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두고 싸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호와 제이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올 때마다 재산 이야기,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심지어 서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빠는 이미 분가할 때 돈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결혼식 비용만 해도 내가 얼마나 됐는데. 두 남매는 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재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순 씨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했고 방금 한 말을 또 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자 의사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재호와 제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요양병원이 훨씬 안전해요. 재순 씨는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자식은 이미 병원을 알아봐둔 상태였습니다. 시설 좋고 관리 잘 된다는 곳이라며 반강제로 어머니를 입원시켰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첫날 밤, 재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자식들 키웠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재호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유언장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재순 씨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 뭐였지? 어머니, 재산을 누구한테 줄지 정하는 겁니다. 제가 장남이니까 집이랑 땅은 제가 관리하는 게 맞죠? 재호는 치매 환자를 대하듯 큰 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순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제이가 왔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혹시 유언장 얘기했어요? 재순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제이는 발끈했습니다. 엄마, 공평하게 나눠주셔야 해요. 오빠만 편애하시면 안 돼요. 제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아니라 조급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순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자식의 태도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은주와 손녀 지연이는 달랐습니다. 매일 같이 요양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회사 일을 마치고 오느라 늘 저녁 늦게 도착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밥은 잘 나와요? 은주는 병원 식사가 형편없다는 걸 알고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날랐습니다. 재순 씨가 좋아하는 나물 무침, 된장찌개, 생선구이를 정성스럽게 담아왔습니다. 지연이도 대학 수업이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재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이요, 할머니. 제가 지연이잖아요. 아, 그래. 지연이. 우리 지연이. 지연이는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천천히 주물러 주었습니다. 은주는 재순 씨의 옷도 직접 빨아주고 머리도 빗겨주었습니다. 간호사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님 정말 효부세요. 요즘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재호와 제이는 그런 은주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호가 병원 복도에서 은주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일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뵈러 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피곤하잖아. 그 말은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은주는 알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이가 병실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있을 때 들어와서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여기 매일 올 필요 없어. 할머니 간호는 우리가 할게. 고모, 저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도 너 공부해야 하잖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연이는 고모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재호와 제이가 동시에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문을 닫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재순 씨는 침대에 기대 앉아 멍하니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됩니다. 유언장 작성하셔야 한다니까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제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집은 누구 줄 거예요? 땅은요? 상가는요? 두 사람은 어머니의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 따지며 물었습니다. 재순 씨는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대답 좀 하세요. 치매 걸렸어도 이 정도는 알아들으시잖아요. 재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이도 어머니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요. 엄마.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이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버지와 고모가 할머니를 다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재호와 제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지연이 왔구나. 우리 그냥 할머니랑 얘기 좀 하는 거야. 할머니 괴롭히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어머니를 괴롭혀? 지연이는 대꾸하지 않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재순 씨는 손녀를 보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연이요. 지연이. 우리 지연이. 재호와 제이는 지연이가 있으니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둘은 투덜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지연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재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와 고모는 할머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연이가 부르자 재순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지연이요. 아, 지연이. 지연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노쇠해서 떨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 억누르고 있는 듯한 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점심이. 뭐 먹었더라. 재순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이는 할머니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치매 환자처럼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가끔 눈빛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연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호와 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이는 병실 문을 살짝 열어두었기에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너무 오래가는 것 같지 않아?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치매 환자치고는 오래 버티시네. 병원에 좀 이야기해볼까? 약을 조절한다든지. 뭐 그런 거. 지연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할머니에게 해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런 건 좀. 아니, 그냥 치료를 좀 줄이는 거지. 어차피 치매는 낫는 병도 아니고 너무 오래 끌면 돈만 나가잖아. 그래도 올케랑 지연이가 매일 오잖아. 눈치챌 수도 있어. 그것도 문제네. 얘네 좀 못 오게 해야 하는데. 지연이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지와 고모가 할머니의 치료를 줄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이는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재순 씨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미세하게 떨리는 근육을, 꼭 다문 입술을,
그리고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 할머니,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재순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확신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며칠간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큰아버지나 고모가 올 때는 할머니가 정말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멍한 표정, 어눌한 말투, 기억하지 못하는 척. 하지만 그들이 나가고 나면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 또렷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확신이 들었지만 섣불리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할머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큰아버지와 고모가 올 시간은 이미 지났고 간호사들도 바빠서 병실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병실 문을 닫고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재순 씨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할머니, 저 혼자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연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게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어떤 상태이든 무슨 생각을 하시든 전 할머니 편이에요. 재순 씨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연이는 더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치매 아니시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재순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어눌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니? 그 한마디에 지연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멍한 눈빛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긴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왔어요. 할머니 눈빛이 가끔 너무 또렷했어요. 그리고 큰아버지랑 고모가 올 때만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재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우리 지연이는 영리하구나. 할머니, 왜 치매인 척하세요? 재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내가 정말 아프면, 정말 힘들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엔 진짜 치매 진단을 받았어. 의사가 초기 증상이라고 했지.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 난 멀쩡했어. 그냥 나이 들어서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의사가 오진을 한 거야. 재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재호랑 제이가 그 진단서를 보고는 완전히 달라졌어.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라고. 병원을 알아본다고, 요양원을 알아본다고. 근데 그게 날 위해서가 아니었어. 재산 때문이었어. 지연이는 할머니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 일부러 치매인 척했어. 진짜 치매 걸린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지. 그랬더니 재호랑 제이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 유언장 얘기, 재산 얘기.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굴었어. 재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아, 넌 모를 거야.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얼마나 아픈지. 차라리 진짜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지연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도 있고요. 그래, 너희 엄마랑 너만 있으면 돼. 너희만 있으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계속 연기를 하세요?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재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돼. 나는 증거가 필요해. 증거요? 그래. 재호랑 제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무슨 짓을 하는지 증거를 모아야 해. 그래야 나중에 유언장을 바꿔도
그 자식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 지연이는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증거 수집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큰아버지랑 고모가 하는 짓들 다 기록해둘게요. 재순 씨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위험할 수도 있어. 재호랑 제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알아요. 며칠 전에 들었어요. 복도에서 큰아버지랑 고모가 할머니 치료에 관해 하는 말을요. 재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이는 그날 들었던 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순 씨는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정말로 할머니 혼자서는 안 돼요. 제가 도울게요. 재순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증거를 모으자. 그날부터 지연이와 재순 씨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최신형 제품으로 목소리 감지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병실 침대 옆 서랍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화분 뒤, 액자 뒤에도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재순 씨는 계속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연이가 함께였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큰아버지와 고모가 올 때마다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며칠 후, 재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십니다. 유언장 작성 도와주실 분이에요. 재순 씨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유언장 만드는 거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어머니 재산을 정리하는 거죠. 재호는 큰 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어머니, 집이랑 땅은 제가 받아야죠. 제가 장남이잖습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어르신,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재순 씨는 손을 떨며 펜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어르신. 여기에 이름 쓰시면 돼요. 재순 씨는 펜을 들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재산을 제 이름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받을 거니까 미리 하는 거죠. 아들 이름이 뭐였지? 어머니, 제 이름이 강재호잖습니까? 재호가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재순 씨는 깜짝 놀란 척하며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해요. 깜짝 놀랐네. 에휴, 어머니. 좀 제대로 하세요. 재호가 펜을 주어 어머니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재순 씨는 다시 서류를 보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근데 이거 사인하면 내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내 집인데 내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 이름으로 바꿔요? 어머니, 저 장남이잖아요. 어머니 아들. 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재호 씨, 진정하세요. 어르신이 놀라시잖아요. 아니, 답답해서 그래요. 빨리 좀 처리하고 싶은데. 재순 씨는 서류를 멀리 밀어냈습니다. 싫어요. 난 사인 안 해요. 어머니, 내 집이에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이에요. 왜 저 사람한테 줘요? 재순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재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오늘 끝내야 하는데.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재호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자 재순 씨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잘했어.
재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재호가 얼마나 조급해하는지, 변호사와 짜고 왔다는 것, 어머니를 압박한 것까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이틀 후에는 제이가 왔습니다. 제이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살피더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또 왔다면서요? 변호사 데리고 왔다고요? 재순 씨는 멍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누구? 엄마, 오빠가 엄마 재산 다 가져가려고 꼼수 부리는 거예요. 엄마, 정신 차리셔야 해요. 제이가 어머니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말 들어요? 오빠 말 절대 듣지 마세요. 제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 유언장 쓸 거면 나한테도 똑같이 줘야 해요. 아니, 오빠는 이미 분가할 때 돈 받았으니까 나한테 더 많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시내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거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 건물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오빠한테 주면 안 돼요. 재순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이는 어머니 턱을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엄마, 나 봐요. 똑바로 봐요. 나 제이예요. 엄마 딸이에요. 나한테 상가 건물 줄 거죠? 제이야, 대답해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재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딸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넌 언제부터 이랬니? 뭐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재순 씨는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제이는 한동안 서 있다가 혀를 차며 나갔습니다. 에휴, 답답해. 치매에 걸려서 말이 안 통하네. 제이가 나간 후 재순 씨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지연이는 매일 저녁 병원에 와서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노트북으로 파일을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은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큰아버지가 어머니가 빨리 정리하셔야 한다고 한 부분이요. 이건 명백히 압박이에요. 그래, 잘했다. 계속 모아두자. 그리고 고모가 오빠는 이미 돈 받았다고 한 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재산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할 때 쓸 수 있어요. 지연이는 법학 전공답게 증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내용별로 파일을 분류하고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발견한 것은 녹음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는 할머니를 보고 집에 가려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버지와 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이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요즘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지 않냐?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지는 건지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네. 제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좀 이야기해볼까? 약을 조절한다든지. 좋은 방법인데 어차피 치매는 낫는 병도 아니고. 지연이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큰아버지가 할머니의 치료를 줄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올케랑 지연이가 매일 오잖아. 눈치챌 수도 있어. 그것도 문제야. 얘네 좀 못 오게 해야 하는데. 특히 지연이 그 애, 법대 다니잖아. 괜히 이것저것 따지고 들면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해? 병원 측에 면회 제안 요청하면 되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가족만 만날 수 있다고. 며느리도 가족인데? 아니, 우리 직계 가족만. 아들, 딸. 며느리는 사실 남이잖아. 지연이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는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재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자식들이 정말로.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지연이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재호와 제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요즘 어머니 상태가 너무 오래가는 것 같지 않냐? 병원에 좀 이야기해볼까? 약을 조절한다든지. 녹음을 다 듣고 나자 재순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할머니, 진정하세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무슨 소용이야. 저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재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이는 재빨리 병실 문을 확인하고 할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누가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치매 연기하는 거 들키면 안 되잖아요. 재순 씨는 깊은 숨을 쉬며 진정했습니다. 지연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해요. 큰아버지랑 고모가 실제로 병원에 뭔가 요청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 제가 병원 관계자들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간호사들이랑 친해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이는 다음 날부터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간호사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커피를 사다 주고 할머니 병실을 깨끗이 정리하며 호감을 샀습니다. 며칠 후 담당 간호사 한 명이 지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할머니 큰아드님이 원장님을 찾아왔어요. 큰아버지가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님 주사를 줄여달라고요. 지연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치매 환자는 어차피 회복이 안 되니까 불필요한 치료는 줄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용도 아끼고. 그래서 원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보류했어요. 환자 상태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했죠. 근데 제가 보기엔 할머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영양 공급을 잘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지연이는 간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알려주셔서. 그리고 혹시 큰아버지가 또 이런 요청을 하면 저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솔직히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지연이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재순 씨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충분한 것 같구나. 뭐가요? 증거. 이제 충분히 모았어. 녹음 파일도 있고, 병원 관계자 증언도 있고. 재순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야.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진짜 치매 환자인지 재검사를 받을 거야.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유언장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거든. 그럼 큰아버지랑 이모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오히려 놈들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린 모습을 보여줄 거야. 재순 씨의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지연이는 그 눈빛에서 젊은 시절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세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일군강인한 여자의 모습을.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고맙다, 지연아. 내가 없었으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다음 날, 재순 씨는 병원 측에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재순 씨는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또렷하게 대답했고, 기억력 테스트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진단이 오진이었던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 검사 때 환자분이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봅니다.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를 치매로 오인한 것 같습니다. 재순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처음 검사 때는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말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진으로 이어졌고 그 오진이 자식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퇴원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입원하실 이유가 없으시니까요. 재순 씨는 즉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재호와 제이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와 은주 씨만 데리고 조용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순 씨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재호 씨가 데려온 그 변호사가 아니라 지연이가 알아본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재순 씨의 정신 상태가 또렷한 것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순 씨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둘째 며느리 은주와 손녀 지연에게 남깁니다. 큰아들 재호와 막내딸 제이에게는 법정 최소 상속분만 남깁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유를 명시하시겠습니까? 네. 큰아들과 막내딸은 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재산만 노렸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와 손녀는 저를 진심으로 보살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재순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재순 씨는 재호와 제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자신이 퇴원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던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언제 퇴원하신 거예요? 왜 연락도 안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재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어머니, 병원에서 허락한 거예요? 어머니 아직 치매. 치매 아니다. 재순 씨의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나 치매 아니라고. 오진이었어. 재검사 받았더니 멀쩡하다고 하더라. 재호 씨와 제이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한다. 재순 씨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유언장 얘기 그렇게 하고 싶었지. 자, 여기 있다. 유언장. 재호 씨가 황급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는 그대로야. 내 모든 재산은 은주랑 지연이한테 간다. 너희한테는 법정 최소 상속분만 준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는 어머니 친자식인데. 제이가 소리쳤습니다. 재순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자식이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냐? 무슨 소리예요? 재순 씨는 지연이에게 눈짓했습니다. 지연이는 준비해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머니 상태가 너무 오래가는 것 같지 않냐? 병원에 좀 이야기해볼까? 약을 조절한다든지. 재호와 제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아직 더 있어. 지연이는 다른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병실에서 할머니를 다그치던 목소리, 변호사와 짜고 유언장을 강요하던 장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던 모습,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재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병원에 치료를 줄이라고 했잖아. 그건 오해예요. 그냥 비용을 절감하려고. 비용 절감. 내 어미 목숨보다 돈이 중요했어? 재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어. 젊었을 때 남편 잃고 혼자 너희 셋을 키웠어. 밥 굶으면서도 너희 학비 벌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 너희가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냐? 재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재산만 노렸어. 유언장 쓰라고, 집 내놓으라고, 땅 팔라고, 심지어 나를 빨리 죽이려고 병원에 손을 쓰려고까지 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재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재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용서 못해. 내가 정말 치매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너희 계획대로 됐으면 난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어머니,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재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호 씨와 제이 씨는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재순 씨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주가 나서서 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그만 가세요. 어머님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해드려야죠. 올케가 말 좀 잘 해봐.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용서 좀 구해줘. 저는 무조건 어머님 편이에요.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은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 잃고 혼자 지연이 키우면서도 어머님을 모셨어요. 어머님이 제 친어머니만큼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친자식이면서 어머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요양원도 제가 모시겠다고 했더니 억지로 기어코 어머니를 입원시키시더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어머님은 결정하셨어요. 재호와 제이는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재호와 제이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각자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재호의 아내와 두 아들, 제이의 남편과 딸까지. 어머니, 저희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손주들이 갑자기 나타나 난리를 쳤습니다. 재호의 아내는 부엌으로 달려가 음식을 만들겠다고 했고, 제이의 남편은 집 안 곳곳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소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잘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매일 안부 전화드릴게요. 갑자기 효자, 효녀, 효부, 효손들이 된 그들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재순 씨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저희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할머니, 저희 정말 할머니 사랑해요. 재순 씨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됐다. 이제 와서 연기하지 마. 어머니,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온 게 아니잖아. 유 원장 때문에 온 거잖아. 재순 씨의 말에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 그 가식적인 모습, 역겹다. 당장 나가. 어머니, 제발, 나가라고. 재순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법정 최소 상속분만 준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해서 유 원장 무효 소송 걸 거예요. 그래, 해봐라. 재순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유 원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작성했고 변호사도 입회했어. 무엇보다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증거가 다 있어. 녹음 파일, 병원 관계자 증언 다 있다고. 재호 씨와 제이 씨 가족들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너희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어. 학대, 유기, 심지어 내가 빨리 죽길 바랬지.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한 말이에요. 진짜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진짜였는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 재순 씨는 일어서서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이건 너희가 나한테 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때리고 싶지만 그래도 난 너희 엄마니까 이 정도로 참는다. 아들 재호와 딸 제이는 뺨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재순 씨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얼굴 내밀지 마. 그들은 결국 쫓겨나듯 집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재순 씨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지연이와 함께였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누구를 고소하시겠습니까?
내 큰아들과 막내딸, 그리고 그들과 공모한 요양병원 의사입니다. 재순 씨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병원 관계자 진술서, 의료 기록 조작 시도에 대한 증거까지. 아들과 딸이 저를 학대했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며 심지어 제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병원에 치료를 줄이라고 요청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들을 검토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며칠 후 재호와 제이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요양병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재호와 제이는 노인학대 혐의로, 요양병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순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선재순 씨는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프다고 하자 그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재호와 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 둘째 며느리 은주와 손녀 지연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저를 가족 그 이상으로 아껴줬어요. 재판부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들과 딸은 노인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살해 모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사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재순 씨의 유언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들과 딸의 행위가 상속 결격 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의 유언은 정당하며 피고인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 판사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재호와 제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자격까지 잃은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재순 씨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와 은주 씨가 양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셨죠? 아니야. 오히려 속이 시원하구나. 재순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이제야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재순 씨는 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최종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시내 상가 건물 2채는 모두 은주에게, 교회 토지는 지연에게, 예금은 반씩 나눠서.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재호 씨와 제이 씨에게는요, 법정 최소 상속분만,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가장 처분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재순 씨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순 씨는 오랜만에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주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고맙다, 은주야. 내가 정말 내 친딸보다 낫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지연이도 할머니 옆에 앉아 밥을 떠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이에요.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다 우리 지연이.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재순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주야, 지연아. 네, 어머님. 나 정말 행복하다. 너희가 있어서. 재순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순 씨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재순 씨는 비록 두 자식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가끔 재호와 제이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순 씨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준 상처는 너무 깊었고 재순 씨는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재순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재순 씨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이제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